시다. 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6번째 페이지. 저희가 또 굉장한 분을 잡지사의 고정 필진으로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천문학자이자 또 우주먼지라는 이름으로 천문학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분이죠. 지용배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은하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이렇게 또 실물 영접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기쁘고요. 자기소개를 방금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더 뭐 하실 얘기 없으신가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은하들이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하고 서로 충돌하는지 그런 은하들의 생로병사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을.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뭐 천문 우주학 박사 과정도 거치셨고요. 또 지용배라는 본명으로도 활동을 하시지만 아마 많은 분들은 우주먼지라는 호칭으로도 좀 익숙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제가 앞으로 이 코너 함께하면서 어떻게 불러드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먼지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제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우주먼지가 아니라 미세먼지님이라고 이제 장난삼아 부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먼지님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둘 중에 굳이 미세먼지 포지션을 뽑자면 저일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스스로를 먼지님이라고 저도 그렇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지님이 유년 시절에 그 천문학자의 꿈을 꾸게 된 계기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제가 한 3살, 4살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때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던 영상물이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 영화였습니다. 예. 사실 저보다도 더 일찍 방영했던 만화였는데 이제 여러 번 재방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M 모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그때 버전으로 봤었고 이제 그걸 보고 어렸을 때 우주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주인공에 해당하는 철이 메텔은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거기에 약간 카메오로 등장하는 차장 캐릭터, 그 파란 제복을 입고 있는 그 캐릭터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캐릭터를 부러워했던 이유가 생각해보니까 그 캐릭터는 직장이 우주잖아요. 그래서 평생 우주에서 먹고 자고 아마 돈도 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우주를 직장으로 하는 삶을 살고 싶다. 3살 때? 네,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저희 부모님 집에 있을 텐데 그 어렸을 때 제가 그렸던 스케치북에 다 우주를 날아다니는 기차 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에 한창 푹 빠져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잘못 본 바람에 이렇게 천문학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뭐 그때면 사실 저랑 연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메칸더브이도 있고 두치와 뿌꾸도 있고 여러 가지 만화가 있는데 하필 운명처럼 은하철도 999를 이미 그 전에 나온 만화를 보게 되어서 또 이렇게 훌륭한 천문학자가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먼지님이 직접 번역하신 책이 출간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잠깐 짧게 소개를 드리면 엄청 두꺼운 책인데요. 코스믹 그래픽 이라는 책이고요. 코스믹 그래픽. 네, 우주를 그림으로 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벽화나 동판부터 요즘에 슈퍼컴퓨터로 만든 시뮬레이션 이미지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우주를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 우주론의 변천사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한 장만 펴주시면 대충 느낌을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약간 이런 그림이 식으로. 많구나. 그래서 글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쉬운 번역을 해주셨겠죠. 제가 서점 매대에서 봤는데 다 밀봉돼 있더라고요. 좋은 책이라. 근데 오늘 저에게 한 권 선물해 주셨는데 진짜 고퀄리티에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 이명현 박사님, 곽재식 작가와 우주 이야기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리즈물로 기획한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좀 자세하고 깊게 우주 또 천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잡다한 우주 사전. 오늘 첫 시간의 시작으로는 이제 먼지님을 모셨으니까 진짜 우주먼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준비해봤는데 일단 왜 우주먼지라는 활동명을 고르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활동하면서 거의 들어본 적 없는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칼 세건이 이야기했던 그 별 먼지 서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 칼 세건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모두 다 오래전 별들이 남긴 별 먼지로 이루어진
별 먼지 조각들이 다시 모여서 조합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 네. 우린 정말 별이 남긴 먼지, 네. 우주 먼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사실입니까? 네, 실제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단지 이제 좀 시적으로 표현을 했을 뿐인 네네.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우리 몸 속에 있는 뭐 탄소, 질소, 네. 산소 이런 다양한 원소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별의 내부입니다. 별의 내부에서 그런 원소들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몸 속에 있는 탄소 입자를 하나 딱 집어내가지고 네. 타임머신을 타고 그 입자가 처음으로 언제 뿅 하고 만들어졌는지까지 거슬러 간다면 어떤 이름 모를 별 내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네. 우리는 아주 머나먼 네. 별들의 직계 후손이다. 별 먼지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별을 깨고 나왔네요. 맞습니다. 예, 혁거세는 알을 깼지만 네. 우리는 별을 깨고 나왔습니다. 오,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네. 우주먼지라는 활동명을 고르셨다. 저희 에디터가 이번에 그 우주먼지에 대해서 공부한답시고 나름 열심히 자료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우리 먼지님께서 이거 보내주신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와는 좀 결이 다릅니다. 천문학자들이 사용하는 우주먼지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이런 피드백을 주셨다고 들었는데 일반인이 생각하는 우주먼지와 이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우주먼지가 좀 개념이 다른가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냐면 네. 보통 먼지라고 하면 진짜 방 안에 막 청소 안 하면 쌓이는 그런 먼지 입자를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우주 먼지라고 하면 진짜 우주 공간에서 우리 지상으로 떨어지는 작은 돌 부스러기 같은 먼지 입자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것도 천문학적으로 연구하는 대상이기도 해요. 예. 근데 천문학에서는 그것을 우주진이라고 따로 부르고요.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별 먼지는 네. 그것보다도 더 작은 네. 정말 원자나 분자 수준의 어떤 그 찌그러기? 눈에도 안 보이겠네요. 네, 눈에도 안 보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었고요. 예. 그래서 약간 좀 복잡하지만 네. 말씀을 드리면 천문학에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별 먼지를 성간 물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별과 별 사이 공간을 떠다니고 있는 물질이다라고 해서 예. 인터스텔라, 네. 성간 물질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흙 먼지처럼 인식하는 우주 먼지는 네. 우주진이라고 해서 훨씬 사이즈가 큰 개념입니다. 그럼 그 원자 분자 수준으로 작은 우주 먼지를 네. 왜 중요하죠? 너무 예.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네. 이게 우리는 지금 이미 진화가 다 끝난 지구 태양계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40억 년 전, 50억 년 전 태양과 지구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네. 이거를 지금의 지구에서는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행성과 별을 만드는 데 쓰이지 못하고 네. 우주 공간을 떠돌고 있는 먼지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은 화석인 거죠. 그래서 우주에 떠돌고 있는 먼지 입자들을 연구를 하면 네. 대체 행성과 태양은 무엇을 재료로 만들어지는 건지 우리의 진짜 기원에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40억 년 전, 50억 년 전의 순간으로 점프할 수 있는 예. 타임머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진짜 작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모아서 연구합니까? 그걸 뭐 봉지에다 이렇게 담나요? 너무 재밌는 질문인데요. 예.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우주에 가서 우주 먼지를 회수해오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네. 아니면 그냥 멀리서 커다랗게 떠있는 우주 먼지 구름을 관측하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먼지 구름. 네, 보통 제가 하는 방식은 후자에 가까워요. 예. 그래서 커다랗게 성간 물질이 모여있는 성운 네. 아니면 초신성 잔해 네. 이런 되게 아름다운 가스 구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관측을 하면 그 가스 성분 속에 어떤 화학 성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멀리서 보면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 네. 조금 적극적인 방식으로 네. 실제 소행성이나 해성 뒤를 쫓아가면서 네. 걔네가 내보내고 있는 먼지 입자를 포획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도 어렸을 때 예. 가끔 여름 되면 그 방구차, 소독차 다니잖아요. 따라다니죠. 네, 그럼 그 뒤로 애들이 엄청 따라다녔어요. 예. 그래서 그것처럼 연기를 내뿜고 있는 소행성이나 해성 뒷공무니를 졸졸졸 쫓아가면서 네. 그 먼지 입자를 회수해 오는 거죠. 아. 그렇게 캡슐에 담아가지고 예. 실제로 지구에 와서 네. 그거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주선이 그 뒤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재밌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우주먼지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또 연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먼지님께서 초신성 잔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실제로 이번에 저희가 우주먼지로 주제를 잡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초신성의 폭발 이야기를 그러면 같이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초신성 이게 많이 들어본 단어긴 한데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고 초신성은 왜 폭발하는 것인지도 궁금해요. 아, 네. 일단 초신성이라는 건 엄청나게 밝게 터지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 조선시대를 포함해서 예. 되게 다양한 기록들을 볼 수가 있는데 조선시대를 포함한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네. 갑자기 없었다가 네. 갑자기 나타난 손님 같은 별이다라고 해서 네. 객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객성. 네, 손님 객자를 써가지고 객성이라고 불렀고요. 네. 뭐 동서양 할 거 없이 밤하늘 곳곳에서 네. 갑자기 뭔가 밝게 나타나는 새로운 별이다라고 해서 신성이라고 이제 불렀던 거죠. 아. 근데 당시에는 정말 하룻밤 사이에 새로운 별이 짠 하고 만들어지는 줄 알았어요. 네. 네. 근데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대부분의 신성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별의 탄생 과정이 아니라 네. 별의 죽음의 과정이에요. 아, 별이 죽는 과정이다? 네. 그래서 태양보다 뭐 한 10배, 20배 정도 이상 무거운 별들이 예. 갑자기 연료가 떨어지면 네. 더 이상 내부에 뜨거운 열을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네, 네. 자신의 중력으로 와르르 붕괴해 버립니다. 아, 그럼 지금까지는 중력에 맞서기 위해서 그 내부의 에너지를 이용한 거예요? 네, 내부의 뜨거운 핵융합 열 에너지로 아, 예. 자신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중력에 대항해서 열심히 버티고 있었던 그 거예요. 균형이 맞아서 네, 유지됐다. 맞습니다. 오. 그러다가 예. 내부 연료가 떨어지면 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예. 중력 붕괴를 와르르 해버리는 거죠. 아. 그러면 그 무너진 별의 잔해가 예. 빠르게 반동하듯이 튕겨 날아가게 됩니다. 아, 한번 이렇게 무너졌다가 네, 이 방방처럼 네 맞습니다. 팡 이렇게 다시 네 맞습니다. 그게 폭발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폭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 예. 별이 터지는 거를 네. 그냥 수류탄 터지는 것처럼 네. 가만히 있다가 빵 밀어내서 터진다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한번 와르르 무너진 별의 껍질이 네. 반동되어서 튕겨 날아가는 과정이 폭발입니다. 그게 이제 별이 죽는 과정이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막강한 현상이냐면 네. 어쨌든 기껏해야 별 혼자 터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멀리서 보면 네. 그 별 혼자만의 폭발이 은하 전체에 맞먹을 정도로 밝게 보여요. 아. 그렇다는 건 거의 별 수천억 개가 모여있는 전체 밝기에 맞먹을 만큼 순식간에 밝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먼 거리에 있어도 네. 초신성 폭발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초신성이 우주먼지와 관련이 있는 건 폭발했을 때 우주먼지가 되는 건가요? 아, 네. 그래서 예. 그 별이 터지면서 어떤 중요한 활동을 하게 되냐면 예. 별은 평생 동안 그 자신의 중심부에 다양한 물질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두거든요. 네. 처음에는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성분밖에 없다가 그걸 모아서 탄소를 만들고 그걸 모아서 질소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무거운 찌꺼기를 쌓아둡니다. 아, 곽재식 작가가 이거 해줬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철까지 간다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철 원소까지를 만들고 예, 예. 마지막 순간 버티지 못하게 되면 네. 빵 터지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순간 네. 원래 우주 공간에 없었던 이런 무거운 원소들이 예. 우주 공간에 흩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천문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 화학적으로 풍성하지 않았던 우주의 토양을 네. 더 화학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화학적인 케미컬 엔리치먼트, 화학적인 비옥화 과정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별 먼지 속의 다양한 재료가 다시 다른 구름과 섞이게 되고 예. 그 속에서 다음 세대 별과 행성을 만들게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지금의 지구와 태양까지 오게 되는 거죠.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별이 죽으면 네, 가스 구름으로 돌아갔다가 네. 다시 그 구름 속에서 다음 세대 별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신기하다. 네. 아, 저는 근데 사실 옛날 분들처럼 초신성에 폭발한다는 게 그 자체로 그냥 뭔가가 새로 생겨나는 줄 알아서 왜냐하면 우리 스포츠에서 되게 오랜만에 잘하는 신인급 선수 나오면 네. 초신성 나타났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그래서 이렇게 약간 뭔가 신인급의 뭔가 새로운 게 생겨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 예. 천문학자 입장에서 보면 네.
반짝 떠오르고 있는 신인 스타한테 초신성을 비유하는 건 네. 되게 안 좋은 비유예요. 바로 저물어버리는, 곧 죽어버리는 사람이라는. 커리어 종료. 그렇죠. 딱 그때가 예. 커리어 하이라는 뜻이 되어버리니까 네. 별로 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파생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음 세대 별을 탄생시키는 역할은 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초신성의 내부에 있는 핵 융합 그 연료라고 표현하신 그거를 사람이 측정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우리가 그 화학 성분을 네.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조금은 어렵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예. 그 화학 성분마다 어떤 종류의 빛을 흡수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신성이 폭발하고 남은 잔해의 빛을 네. 프리즘 같은 걸로 보면 네. 딱 특정한 빛깔의 성분만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파장의 빛을 어떤 원소가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중간중간에 누가 이걸 갉아먹었는지 색깔을 봐서 네,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또 파악할 수가 있고. 근데 이거 무슨 얘기죠? 조만간 지구에서 초신성 폭발을 목격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이제 천문학자들이 되게 폭발을 바라고 있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바라는. 네, 죽기를 바라는 예. 이제 아주 불꽃 쇼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별이 하나 있는데 네. 실제로 2019년 겨울에서 네. 2020년 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네. 되게 유명한 별 하나가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이거는 별을 좀 자주 본 사람이라면 네. 눈으로 봐도 티가 날 정도였어요. 이례적이었군요. 네. 예.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 별 혹시 폭발을 얼마 남기지 않아서 엄청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니야? 안에 연료가 떨어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폭발의 전조현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예. 이제 그게 어디냐면 매 겨울마다 볼 수 있는 오리온 자리라고 하는 별자리가 있는데요. 네. 그 오리온의 겨드랑이에 놓여 있는 베텔기우스라는 별이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빛나고 있는 되게 유명한 별인데요. 저기 유튜브에 띄워드린 사진에서 저기 그러면 푸른색 별들도 다 오리온 자리에 있는 별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유독 저 붉게 빛나는 게 베텔게우스다. 네, 저 붉게 빛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엄청 크게 부풀어서 터지기 직전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태양보다 크겠네요. 엄청 크죠. 지금 예. 사이즈가 만약에 베텔기우스를 태양계 중심에 두잖아요. 네. 그러면 베텔기우스의 표면이 네. 목성 궤도까지 집어삼킵니다. 엄청 크네 진짜. 엄청 큰 거죠. 예. 그래서 이미 거의 죽기 직전에 조만간 폭발을 앞두고 있는 별인데요. 네. 이제 그때 당시에 급격하게 밝기가 어두워지면서 예. 드디어 예. 우리가 죽기 전에 예. 폭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저 베텔기우스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600광년 정도 먼 거리에 빛이 있어요. 600년 가는 거리죠? 네. 예. 요 정도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예. 천문학에서.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베텔기우스가 터진다면 네. 우리 지구의 하늘에서 한 반달 정도의 밝기로 밝게 빛날 거예요. 보름 정도 동안. 그래요. 그럼 육안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렇죠. 낮에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많은 천문학 팬들, 천문학자들이 하루빨리 터져서 역대급 우주쇼를 이제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멀지 않고 제가 저렇게 큰데 그럼 지구에 주는 파장은 없습니까? 예. 사실 초신성이 터지자마자 네네. 곧바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영역을 네. 초신성의 킬존이라고 부르는데요. 킬존. 예. 우리가 대략 그 영역을 50에서 100광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도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적당히 불구경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강 별인 건너 거죠. 불구경. 네, 맞습니다. 남일처럼. 네. 안전하구나. 근데 네. 저 베텔기우스가 제가 아까 방금 예. 조만간 터질 거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천문학자의 어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만간이 문제인 것 같은데. 천문학자에게 조만간이란 예. 조년과 만년의 사이를 의미합니다. 조만이 그 뜻이군요. 천문학에서는. 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네. 현재 베텔기우스는 앞으로 한 80만 년 안에는 터질 것 같아요. 뭐야. 저는 뭐 저 죽기 전에 볼 수 있나 했네. 근데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천문학이 의뢰 그렇듯이 네. 오차도 80만 년이에요. 그럼 당장 그래서 내일이라도. 네, 당장 내일이라도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최근에 일부 분석에 따르면 예. 베텔기우스가 사실 네. 이미 터진 상태라는 결과도 있거든요. 이미 터진 상태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베텔기우스는 네. 600광년 거리에 떨어진 걸 보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600년 전의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미 100년 전에 초신성이 되어서 터졌고 아직 그
폭발 섬광이 지구에 닿지 않아서 네. 우리는 사라지기 전에 베텔기우스의 잔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 100년 전에 만약에 제가 진짜 폭발한 거라면 우리는 500년 후에 보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때가 돼야 네. 이제 누구의 가설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천문학적으로 보면 정말 금방 머지않아 터질 수 있는 별인 거죠. 천문학적으로는 조만간이다. 네, 맞습니다. 신기하다. 이미 폭발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엄청 신기한데요. 그리고 신기한 사실이 이제 조선왕조실록에도 초신성 폭발로 추정되는 천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요. 어떤 기록인가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동양 서양 할 거 없이 밤하늘을 되게 오랫동안 관측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일부 기록을 보니까 네. 서양의 기록과 얼추 비슷한 시기에 네. 비슷한 방향에서 기록된 여러 별들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동서양이 일치하는? 네. 예. 근데 실제로 조선시대에서도 보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성이라고 해서 예. 원래 없었던 별이 새롭게 등장한 기록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예. 우리가 지금 그 기록에 남겨져 있는 방향의 하늘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별이 폭발하고 남긴 둥근 잔해, 가스 구름들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기록들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네. 워낙에 천문 현상은 긴 시간 템포로 벌어지다 보니까 네. 한 사람의 수명 안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천체가 정확히 언제 터졌고 그 주변의 잔해가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긴 템포로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대 중세 기록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인류가 이제 대대손손 원팀이 돼서 이제 기다려야 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거네요. 에디터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까 이제 거리 얘기가 재밌어서 천문학에서는 어느 정도가 이제 먼 거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뭐 가깝다고 치는지 좀 구체적인 숫자로 좀 알려줄 수 있나? 예. 사실 예. 여러분들은 천문학하면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리 단위가 뭔가요? 광년. 광년이죠. 예. 근데 천문학자들은 실제 연구에서 네. 광년이라는 단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너무 짧은 단위여서 그래요. 거의 뭐 밀리미터 수준이구나. 그래서 예. 실제 천문학자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거리 단위는 네. 아마 학교에서 지구과학 배우시는 학생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네. 파색, PC라고 쓰는 파색이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환산을 하면 네. 3.26 광년이 1파색 정도에 해당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은하를 넘어가는 네. 은하단 혹은 우주적인 스케일을 이야기할 때에는 네. 이제 뭐 메가파색, 기가파색 이런 정도의 단위를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사실 광년도 되게 짧은 거리일 수밖에 없는 게 네. 고작 해봤자 빛의 속도로 네. 1년 열심히 달려가야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물론 우리에겐 아주 먼 거리이지만 예. 태양계 바깥에 가장 가까운 네. 옆집 별까지만 해도 네. 4.2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면 네. 태양계를 탈출해서 네. 4광년을 여행하는 동안 네. 별 하나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옆집이 그 4점 몇 광년. 네. 그 정도면 천문학에서 너무 코앞인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의 지름이 10만 광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인류는 절대 우리 은하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천문학 연구하면은 사람이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몇 해 전에 발사됐죠. 나사의 초고성능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이게 몇 년이었지? 2021년 크리스마스였을 거예요. 그렇죠. 벌써 네. 그렇게 됐구나. 네. 이 제임스 웹도 근래 들어서는 이 초신성 관측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초신성 관측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연구실에서도 네. 되게 중요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신성은 되게 밝게 터집니다. 네. 그래서 아주 먼 우주에서 터져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렇다는 건 먼 거리에 떨어진 우주를 보는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리가 더 먼 우주를 보면 그만큼 더 과거에 날아온 빛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 빅뱅 직후 아주 머나먼 과거 시점의 우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 초신성으로 우주를 연구하는 초신성 우주론 분야는 네. 특히나 우주의 나이가 10억 살도 되지 않았을 때 네. 아주 어린 우주의 과거를 연구하는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빅뱅 직후의 초기 우주부터 지금의 우주에 이르기까지 예. 우주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타겟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간 제임스 웹도 예. 정말 우주의 나이가 막 3억 살, 5억 살밖에 안 되었을 때 네.
첫 번째로 터지는 초신성 같은 거를 열심히 이제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 1998년에 예. 솔 펄머터, 브라이언 슈미트 이런 천문학자들이 네. 우주 끝자락의 초신성을 관측을 하면서 되게 재밌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떤 먼 과거에 비해서 네. 최근에 우주로 올수록 네. 우주의 팽창률이 네. 더 빨라지고 있다. 아. 우주가 계속 꾸준히 같은 정도로 팽창하는 게 아니라 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 팽창이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가속도가 붙는구나.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이상하냐면 예. 우주는 너무나 많은 별과 은하로 채워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들끼리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분명 중력은 우주 팽창을 더디게 하는 네.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근데 중력이 분명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주 팽창은 갈수록 더 빨라진다? 이거는 이해하기가 중력이 어렵다. 약해지고 있나? 그래서 예, 예. 천문학자들이 어떤 미봉책을 지금 세워놨냐면 예, 예. 중력은 작용하지만 예. 중력에 대항해서 네. 우주 팽창을 더 빠르게 가속시키고 있는 네. 어떤 미지의 에너지가 있을 거야. 암흑 에너지라고 이걸 부르고 있는 거죠. 암흑 에너지. 네. 이게 뭔지는 천문학자도 자세히 모르지만 네, 모릅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해 놨어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관측되고 있는 우주의 모습은 가속 팽창을 향해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가설인 거죠. 네. 근데 이 초신성 연구가 요새 왜 중요하냐면 네. 초신성으로 우리가 이제 먼 우주를 관측을 할 때 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하나 달아놓았던 게 있습니다. 뭐죠? 초신성은 항상 가장 밝을 때 네. 모두 같은 밝기로 터질 거다라고 가정했어요. 아, 예. 그리고 이건 비교적 가까운 우주에서만 보면 네.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최근에 먼 우주를 관측하다 보니까 네. 어렸을 때의 우주랑 요즘의 우주랑 초신성의 그 진화 양상이 네. 좀 다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저기도 같은 밝기로 터지겠거니라고 가정하고 잰 거리에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세심하게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저희 연구실 또 세계 곳곳의 연구자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초신성 가지고 암흑 에너지를 밝혀냈던 발견이 네. 노벨 물리학상을 탔던 되게 유명한 발견이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섣부르게 상을 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조금씩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천문학이라는 게 진짜 이게 지금은 진리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것도 또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제가 공부할 때 네.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하셨던 되게 재밌는 농담이 있는데 예.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천문학은 네. 거짓말해도 100년 동안 안 걸리면 그게 정설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멋지게 포장하자면 천문학에서의 패러다임이란 네. 100년간 들키지 않은 거짓말이다. 아. 이렇게 정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거짓말을 하려고 한 나쁜 거짓말은 아니지만 아니죠. 그때 당시에 관측의 한계와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부족한 설명이 네. 나중에 보완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설령 거짓말로 나중에 판명될지라도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더 이제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이겠죠. 예.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류의 직립보행은 초신성 폭발이 원인이었다. 이건 진짜 언뜻 연관이 안 지어지는데.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가설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제 어떤 분들은 농담 삼아 초신성 터질 때 깜짝 놀라서 이제 허리가 세워졌다 뭐 이렇게 그럼 우리만 깜짝 놀라나 그러면?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예,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예. 우리 태양계 주변에 예. 한 지름 300광년 정도로 별 먼지가 둥글게 불려나가 있는 거품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우리가 로컬 버블 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거품의 사이즈로 추정을 해보면 네. 한 200만 년 전에 네. 태양계 주변에서 초신성이 폭발했고 그 폭발의 여파로 네. 별 먼지가 둥글게 불려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네. 흔적이 달과 지구에도 남아 있습니다. 지구에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아폴로 미션 때 달에 가서 네. 달 토양을 긁어보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달의 표면과 우리 지구 태평양 심해 바닥에 네. 대략 200만 년 전에 쌓인 그 토양에 네. 갑자기 철의 원소 함량이 올라갑니다. 아. 근데 이 철이라고 하는 건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신성이 터질 때 네. 많이 흩뿌리는 원소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지구 주변에 퍼져 있는 로컬 버블, 네. 가스 거품의 사이즈도 200만 년 전에 부푼 것 같고
달과 지구 바닥에 쌓여 있는 철 원소도 네. 200만 년 전에 갑자기 누가 뿌리고 간 것 같고. 아, 그래요. 이러면 정황적으로 그렇지. 200만 년 전에 꽤 밝은 별 폭발이 있었나 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네. 일부 인류학자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었냐면 네. 초신성이 근처에서 터지면 네. 그때 튀어나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입자들이 지구 대기권을 때리게 되고요. 네. 지구 대기권에서 번개가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그 번개로 인해서 네. 산불이 벌어지고 예. 당시 나무를 타던 생명체들이 네. 나무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진화압이 작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 그래서 예. 결국에 어쩔 수 없이 들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예, 예. 나무를 타던 일부 영장류가 예. 허리를 세우게 되는 그런 진화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 재밌는 가설이다 이거. 예.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천문학자로서 우리 인류와 예. 별의 연결고리를 더 연결짓고 싶은 입장에서 저는 사실이었으면 합니다. 아, 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아까 초신성이 이제 폭발하면 이제 죽으면서 또 이제 그 잔해가 다시 뭉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새로 탄생한 별은 하나 이상인가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예. 별이 터지고 남은 가스 구름 속에서 예. 별들은 보통 한꺼번에 여러 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우주에 살고 있는 별들 대부분을 보면 네. 별 혼자 살고 있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요. 예. 별들이 수천 개에서 수십만 개가 한 그룹을 이루어서 예. 성단이라고 하죠. 아. 한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태양이 되게 이상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요. 태양은 네. 주변에 이웃한 별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추정하기로 네. 태양도 당연히 다른 성단에서 네. 한데 모여서 태어났었는데 네. 어떤 안 좋은 사연으로 네. 막 궤도가 틀어지고 쫓겨나서 네.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 좀 외롭게 느껴지네요. 예. 그렇군요. 그럼 별 개수는 계속 더 많아지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별들은 새로 태어나지만 예. 또 동시에 그만큼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죽는 것도 많고 네. 죽으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별 안 만드는 것도 많고. 네, 맞습니다. 아, 예. 자, 그렇습니다.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요. 먼지님께서 이제 초신성을 이제 공통 조상으로 두고 있는 이제 천문학적으로 친척이나 다름없는 우리 잡지사 애청자 여러분께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하셨다고. 네. 저는 이 천문학만큼 네. 우리 인류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 되는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과학이 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천문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지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으로부터 한 50억 년 전에 태양계 주변에서 터졌을 하나의 초신성을 공통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네. 별 성자 한자를 대신 써서 예. 저희는 모두 다 동성동본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네. 똑같은 별을 공통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먼 친척인 만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천문학자들만의 언어 유희가 있네. 동성동본 아까 조만간 이런 거 앞으로 자주 들어볼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여기까지 역시 명불허전 너무나도 유익하고 재밌는 설명이었습니다. 우주먼지 지웅배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 우주먼지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고요. 초신성 얘기 같이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천문학 코너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반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먼지님 첫 시간 아주 재밌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